자, 33번. 33번. 이제 틀린 거 물어봤는데, 여기 보니까 낯선 지문이 하나 있죠. 1번.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취급하는 유동화 채권은 어디 KMBS라고 하는데, K가 당연히 그게 있죠. 그렇지, 코리아. 그렇지. MBS, MBB, SLBS 등이 있다. 자, 여기 이제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이트에 이제 얼마 전에 바뀌었어요. 이런 내용들이.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걸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1번은 이런 건 오닥거리가 아니겠죠. 네, 그럴 거예요. 그다음 2번. 저당 채권, 담보부 채권, MBB 있죠. MBB는 모든 권리를 다 발행기관이 가지고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투자자한테 위험 전가시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2번 바로 틀렸고요. 다음 3번. MPTV는 채권이니까 저당 풀, 모기지 풀, 예. 집합물에 대한 소유권은 채권이니까 발행기한이 보여야 하는 거 맞고요. 4번. MPTS는, 자, S만 증권 나머지 채권이니까 S는 발행기한이 투자자 보호 안 해준다고 그랬죠. 그러면 콜방 허용되지 않고 발행기한은 초과 담보를 필요로 하지도 않는다. 맞아요. 5번. 저당 채권, 담보부 채권, CMO는 장기 투자자들이 원하는 콜방어가 일부 가능하죠? 예. 그래서 답은 2번이 틀렸다. 34번. 부동산 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보세요. 은행은 이자율 수합. 자, 수합은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고정금리하고 변동금리를 바꿔가면서 뭔가를 적용하나 봐요. 이자율 수합과 같은 방법을 채택함으로써 금리 변동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 자, 무슨 말인지 잘 모르더라도 이런 것은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딱 한 번 나왔어요. 아, 진짜 한 번 나왔는데, 몇 년 전에 나왔는데요. 이게 5번이 답이었어요. 이게 5번 지문이었는데, 다음 중에 옳은 거 고르시오. 근데 5번이 뭐 말인지 잘 몰라. 책에도 없던 지문이었으니까. 가끔 부동산 금융이 그래요. 책에 없는 지문들이 나와. 그랬는데 1번부터 4번까지가 너무 손쉬운 틀린 지문들이 쭉 나열이 됐어. 그래서 그냥 몰라도 답은 5번이었다. 뭐 그런 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돼. 딱 한 번 나왔어요. 2번. 부동산 개발 관련 대출 채권이 유동화되면서 개발 사업의 자금 조달 방법이 다양해지고 있다. 맞는데 수업. 주택만 유동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택 유동화를 MBS라고 하잖아요. 근데 자산 유동화 증권 ABS라는 것도 있어. 똑같은 개념이에요, 사실. 근데 부동산 개발 채권이 있어요. PF 채권이 있어. 내가 은행인데 이 시행사가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는데 PF 대출을 좀 해달래. 그래서 내가 알았어 하고 해줬어요. 근데 이거 돈 받으려면 한 3년 반 걸리는 거야.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죠. 나 2천억 대출해줬는데. 그러면 그 사이에 내가 돈이 묶일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럴 때 부동산 개발 PF 대출 채권도 유동화시키는 게 있어요. ABS가 있고 이게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2번처럼 나온 지문은 절대 오닥거리가 될 수 없어요. 근데 다음에 우리 문제풀이 할 때 요거 낼 겁니다. 요거. 상법,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 적용받느냐 이거 가지고 오답을 한번 준 적이 있으니까 이번에는 둘 중에 누가 단기로 자금 조달이 가능하느냐 장기로 자금 조달이 가능하느냐 나온 다음에 그거 물어보거든요. 혹시 기억나요? CP는 뭐 3개월, 6개월은 저 다른 건데 CD는 단기업이다 이렇게 하자고 그랬는데 자, CD는 뭐다? 단기업이다 이렇게 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PF ABS에 비해서 PF ABCP는 단기로 자금 조달을 가능하다. 요거 가지고 문제를 한번 낼 거예요, 나중에는. 그래서 아무튼 됐고 이렇게 그냥 이게 뭡니까? 물어볼 때 와. 나도 잘 몰라. 그러니까 CP는 단기업이다 해. 시작. CP는 단기업이다. 그러면 둘 중에 누가 단기냐 장기냐 하면 CP가 단기다. 얘는 장기다. 그렇게 하면 돼요. 네. 아무튼 2번 맞고 3번. 자, 이제 주택연금을 보면요. 그 주택을 담보로 제공을 해요. 그리고 받을 수 있는 연금 계산할 때는 담보로 잡힌 주택의 가격에다가 감책임 계수를 곱하면 받을 수 있는 연금을 알아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번 맞아요. 다시 여기 주목하세요. 빌리는 돈 곱하기
뭐 하면 갚아 나가야 될 원리금? 저당상수. 주택연금에서 주택 담보로 잡히고 그 담보 가액에다 뭘 곱하면 받을 수 있는 연금? 감채인계수. 그렇게. 네. 4번. 농지연금 이제 요거는 오늘 틀려 괜찮아요. 이번에 시험에 나온다면 주택연금에서 만약에 물어본다면 틀린 거 물어볼 때 주택 소유자가 만 60세 이상이어야 된다. 틀렸죠? 소유자든 배우자든 상관없이 만 60세만 넘으면 되지 아무나. 그래서 이제 5번 한번 넣어봤네. 일단 주택연금이든 농지연금이든 연금 변동금리 했고요. 5번은 3, 4번에 4번 오늘 틀려도 괜찮아요. 농지연금은 주택 소유자가 만 60세 이상이면 됩니다. 소유자 배우자가 아니고 소유자가. 주택연금은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이면 되는데 농지연금은 주택 소유자만 주택이 아니고 농지 소유자만 만 65세 이상이어야 된다. 이렇게. 4번이 틀렸는데 요건 틀리라고 낸 거니까 그냥 틀리면 되는 거예요. 네. 5번. 일반 기업 대출의 자금은 차입자가 관리하고 프로젝트 금융의 자금은 위탁계좌, 결제 위탁계좌, 에스크로 계좌를 통해서 관리된다. 맞죠? 4번이 틀렸네요. 네. 자, 이제 35번은요. 일단 칠판 보면 감정평가에서 계산 문제가 근래 시험에 나온 건 딱 2개예요. 요거는 있잖아요. 15회 때 나왔던 건데 일단은 잠깐 볼게요. 수익 방식에서 부동산의 수익 가격이 얼마냐를 물어보면 순영업소득을 환원율로 나누면 됩니다. 요거 물어보는 계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환원율이 얼마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게 있어요. 환원율이 얼마니? 그러면 환원율은 2가지예요. 환원율은 수익률이다. 기억나시죠? 그죠? 그래서 환원율은 부동산 총투자액 부동산 가격이 10억이다. 10억 주고 사는데 순영업소득이 1억 이상 된다? 그러면 수익률이 몇 프로냐? 10%다. 이렇게. 환원율은 수익률이다. 이렇게 하는 게 있고 또 하나. 환원율은 은행에 가가지고 돈 빌릴 때 공손하게 하라고 그랬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럼요. 환원율은 저당상수 곱하기 대부비율 곱하기 부채 감당률이죠? 이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근래 시험은 요거에 한번 2번 나왔고요. 요것도 나왔는데 요거 나올 때는 그냥 어떻게 나오느냐. 자, 다시 따라 해봐요. 뭐 구하시오? 환원율 구하시오. 그러면 박스가 나와. 이렇게. 뭐 했어. 뭐 얼마 뭐 나와. 근데 보니까 부동산의 총 투자액 부동산의 가격이 5억이다.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러면 환원율은 수익률이구나. 그러니까 이 말은 5억 주고 사니까 얼마를 버냐, 수익률 몇 프로냐, 그거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5억 써놓고 가능 총소득이 얼마고 뭐 어쩌고 저쩌고 영업수지 계산 과정을 통해서 순영업소득을 집어넣어서 계산하시오. 이런 문제 스타일과 다음 2번째는 우리 저번 주에 참 이거 문제 풀어줬잖아요. 한번. 2번째는 박스에 보니까 뭐 저당상수 얼마고 대부비 얼마고 막 이런 게 나와. 그러면 저 대부 좀 부탁해요. 그거구나.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 그래서 이제 근래 시험은 이제 아무튼 요것이 좀 주가 되는데 제 근래는. 근데 이제 35번은요. 이렇게 과거에 기출문제가 한번 나와서 제가 이제 15회 때 나온 거라 한번 보여주려고. LTV를 구하래. 그럼 LTV는 부동산 가격 10억짜리 중에 예를 들어서 5억 빌렸다 그러면 50%인데? 근데 이런 계산 문제를 안 물어보겠지. 근데 딱 보니까요. 환원율이 나온 거야. 환원율이. 그러면 환원율과 관련된 뭔가 보지. 저당상수도 있어. 부채 감당률도 있어. 그러면 저 대부 좀 부탁해요인가 보다. 그럼 일단은 저당상수 0.102 대부율 모르니까 X 부채 감당률 1.5 나왔죠. 1.5 환원율이 10% 0.1 나왔죠. 이렇게 해서 구하래요. 이렇게 딱 한 번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X를 구해야 되니까 계산기를 0.1 나누기 0.102 나누기 1.5 쳐보면 돼. 한번 눌러봐요. X는 0.1을 기준으로 나누기 0.102 나누기 1.5 이렇게 눌러봐요.
0.5 막 이런 식으로 나옵니까? 나왔어요? 제일 가까운 건 몇 번? 아, 0.66 이렇게 나왔나? 그럼 답은 3번이죠? 자, 그래서 저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항상 이제 학생들한테 이야기하는데 근래 시험에 나왔던 유형대로 가자 맞아요. 근데 근래는 지금 단순하게 이렇게만 지금 물어보고 있거든. 이렇게만. 그래서 요거 주고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거든. 지금 한 2번. 그러다면 그래, 이것도 어차피 요 문제도 환원율과 관련된 계산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물어보는 방향을 다 주고 요거 물어보는 것보다는 과거에 한번 나왔던 이것처럼 이 틀에서 요 대부비를 또다시 한번 물어볼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무튼 틀은 똑같아요. 틀은 똑같은데 이제 그걸 가지고 요걸 물어보는지 요 중간에 있는 대부비를 물어보는지 그 차이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한번 더 정리합시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수익하는 법에서 계산 문제 딱 두 개라 보면 돼. 가격 구하시오 그러면 순영업소득 구해가지고 이걸로 나눠주면 돼요. 환원율 구하시라 하면 딱 둘 중에 하나예요. 환원율은 수익률이다. 얼마 주고 샀느냐, 순영업소득이 얼마냐 해서 끄집어내고 아니면 막 박스 안에 뭐 저당상수 있고 뭐 그러면 저 대부 좀 부탁해요. 이렇게 한다는 거. 그래서 아무튼 이 문제도 같은 맥락이니까 잘 그렇게 보시기 바래요. 네, 답은 3번이다. 네. 다음 36번. 36번. 원가법에 의한 가격 구하세요. 이렇게 나왔죠? 예. 적상 가격은 제2조달함가에 감가 수정만큼 가치를 차감해서 구한다. 이렇게. 예. 자, 그러면 일단 제2조달함가 먼저 구해야 되겠죠? 제2조달함가는 제발 10억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죠? 네. 근데 오늘 36번은 답이 4번이에요. 4번이에요. 1번 찍으셨나요? 1번 찍으신 분 난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싶어요. 잘했어요. 근데 답은 4번이에요. 네. 왜 그러냐면요. 이제 우리 사실은 실제 이런 것도 나온 적이 있어요. 2년 지났죠. 응? 건축비 얼마였어요? 왜? 너무 충격 받아가지고 한 말이 안 나오는가 지금? 아니야. 잘 들어봐. 왜냐면 우리는 한 문제를 지금 여기서 더 맞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틀리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이래서 틀렸구나. 이거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건축비 2억이죠? 몇 년 지났어요? 건축비 몇 프로 올랐어요? 자, 밑줄. 건축비 10% 상승 밑줄. 10% 올랐대. 매년 10% 올랐대. 어디가 매년이야. 그냥 올랐어요. 그렇게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매년 오른 게 아니고 그냥 올랐어요. 그냥. 매년이면요. 곱하기 1.1, 곱하기 1.1 두 번 하거든요. 여기 어떻게 올랐습니까? 한 번 올랐어요. 한 번. 그래서 1번 찍으신 분도 잘하셨다니까. 왜? 1번 찍으신 분은 오늘 틀려도 이런 문제 이제 이렇게 나와도 안 틀리거든. 잘했어. 내가 저 사무실 이야기해가지고 한 문제씩 올려주라 할게요. 1번만, 그러니까 이 문제는 1번만 딱 찍은다는 자체가 문제를 완전히 소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올랐어요. 10% 그냥 올랐으니까 그냥 2억이에요. 제휴랄까 2억. 다음 2억을 기준으로 감가 대상 금액 수명 종료 시 잔존가치 있다 없다? 10억이야? 10억 알았어. 10억이라 하면 되지 뭐. 화내지 말고. 자, 10억이죠. 10억인데 10% 올랐으니까 얼마? 11억. 빼기. 자, 11억을 기준으로 수명 종료 시 잔존가치 있어요 없어요? 10% 살아있으니까 0.9만이 대상이 되는 거죠? 그 중에 건물 전체 총수명이 몇 년? 2년 지났고 남은 기간? 98년이니까 총수명 100년이죠? 그렇죠? 그 중에 2년 지났습니다. 계산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요거 계산 한번 해봐요. 계산 좀 줘보세요. 자, 어디 보니까
화나요? 화나? 쳐보니까 1980만 원이군요. 어휴! 1980만 원이죠? 그러니까 11억에서 1980만 원 빼니까 답은 4번. 10억 8,020만 원. 그죠? 답은 4번이에요. 그러면 다시 매년 올랐다라고 생각하고 다시 풀어보자. 매년 올랐다라고 하고 이번에는 그러면 10억 이게 10%씩 매년 올랐다라고 가정하자고 그랬어요. 1번 답 찍으신 분처럼. 그러면 10억 곱하기 1.1 곱하기 1.1 하면 세이동가 얼마냐면 12억 1,000만 원이 되겠죠? 그렇죠? 여기서 12억 1,000만 원에서 자 수명 종료시 잔존가치 10% 살아있으니까 0.9죠. 거기다가 아까랑 똑같아. 100년분의 2년. 자, 이 문제랑 이 문제랑 완전히 똑같은데 요거는 그냥 10% 오른 거고 이건 매년 올랐죠? 그러면 아까 답 1번 찍으신 분은 이렇게 하셨어요. 잘했어요. 근데 요 문제는 매년 오른 게 아니고 그냥 올랐어요. 그러니까 4번이 정답이 된다는 거. 그래서 물론 이제 시험에 나오면 매년이란 말이 더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근데 그냥 올랐다라는 표현도 몇 번 나온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산할 때 그거는 다른 거는 응용이고 뭐고 절대 없으니까 함정은 매년 올랐냐 그냥 올랐냐 그게 함정이라고 생각하고 그것만 조금만 신경 써주세요. 그것만. 나머지는 신경 안 써도 괜찮아요. 네. 자 됐고 이제 37번 박스를 보니까요. 제1종 전용 주거 지역에서 건폐율 50%, 용적률 100%를 적용받는데 토지 소유자는 건폐율 20%, 용적률 50%를 적용해서 지나치게 과소하게 건축물을 건축했다. 이런 병신 같은 놈아. 이게 답이야. 이런 병신 같은 놈아 이게. 예. 이건 외부로부터 나타나는 문제예요? 자체적인 문제예요? 이 병신 같은 놈아 이랬잖아요. 이거는 병신 같은 놈이 지 토지에다가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건물을 제대로 못 짓고 자체적으로 건물을 잘못 이용한 거야 지금. 예, 볼래요? 이 토지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건폐율 50%, 용적률 100% 하면 요 정도 건물을 지을 수 있다면 원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소유자 갑돌이 이런 병신 같은 놈이 이렇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용을 잘못해서 이렇게 과소하게 지어버린 거야 이게. 이건 외부 문제가 아니야. 이건 자체 문제야. 그러면 균형원칙, 적합원칙. 균형원칙이지. 봐봐.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런 병신 같은 놈이라고 말을 했냐면 이 토지가 있는데 요 정도 건물 지을 수 있는데 외부로부터 정부가 규제해가지고 영향을 받으면 외부적인 문제인데 이 병신 같은 놈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가 잘못한 거 아니야 이게. 이건 외부 문제가 아니고 자체적인 문제지. 만약에 다시 이 문제에서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정부가 규제를 해가지고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이건 외부의 문제. 근데 이것은 이 병신 같은 놈이 지가 자체로 잘못 이용한 거야.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이건 균형원칙이에요. 그리고 있잖아요. 원래 요 정도 토지에 빨간색만큼 건물의 규모가 들어가면 적당할 텐데 이 토지에 규모가 너무 작은 건물을 넣었지. 그러면 토지 건물이 언밸런스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균형의 원칙과 함께 기능적 감가라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균형의 원칙과 함께 기능적 감가. 그래서 아무튼 1번이 틀렸습니다. 네. 이런 병신 같은 놈. 어머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요놈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놈한테. 근데 이런 것도 사실 어려운 건 아닌데 이런 유형도 한번 생각해보지 못하면 이건 되게 헷갈릴 수 있습니다. 어떤 학생은 뭐 잘못 모르면 에라 모르겠다 뭐 법률적 감가 찍어버리고 막 그럴 수 있는데 아무튼 그렇다. 답은 1번이에요. 38번.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부동산의 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과수원, 거래사례 미국법. 1번 틀렸죠? 동산, 거래사례, 자동차, 거래사례. 4번 제일 잘 나오죠. 건물은 원가법, 임대료, 임대사례 미국법. 산림은 산지와 임목을 구분해서 평가해야 되며 임목은 거래사례 비교법, 소부경 목림은 원가법. 여기 스톱. 영업권, 영업권 등 특허권 등 무형 자산의 평가는 무슨 법? 권리금 생각하라 했잖아. 권리금. 수익하는 법. 공장재단, 광업재단, 의우권.
수익하는 법. 여기 나온 거 아니면 물어보면 안 되나요? 수익하는 법이죠? 그렇죠? 예. 우리 그 집합 건물의 소유, 집합 건물 관련돼서 공동주택, 이 건물과 그 대지 사용권, 토지를 일괄해서 평가하는 경우에는 거래사례 비교법. 아이, 참, 왜 그래. 유학제 꺼내. 그냥 요걸 놓치면 안 되는 거야, 우리가. 어려운 건 틀려도 되는데, 시험에 잘 나오는 쉬운 건 틀리면 안 돼. 191. 요약제 191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그래서 언제가 민법이죠? 그래요. 네, 학원 전화해가지고 수요일날 평점수가 얼마인지 물어봐야 되겠어요. 학계로만 못하는 건지 민법도 못하는 건지. 그래서 민법도 못하는 것 같으면 내가 다른 과목도 다 물어봐야 되겠어. 다 못하는 건지. 아무튼 6번 건물은 6번에 1번 원가법, 2번 임대료는 임대사례 비교법, 7번 토지 건물 일괄 평가할 때는 무슨 법? 거래사례 비교법. 살림은 동그라미 1번 감정평가업자는 살림을 감정평가할 때는 산지와 임목을 구분해서 감정평가해야 된다. 이 경우 임목은 거래사례 비교법, 소경목림은 원가법. 근데 동그라미 2번을 보니까 감정평가업자는 7조 2항에 따라서 산지와 임목을 마치 하나처럼 일괄해서 평가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 시세를 고려하라고 그랬으니까 무슨 법? 거래사례 비교법. 과수원은 거래사례 비교법.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거 동그라미 2번 뭐? 수익하는 법. 자, 한 장 넘겨서 자동차 거래사례 비교법. 선박 건설기 항공기는 원가법. 효용가치가 소멸되면 해체 처분 가격. 12번 동산 거래사례 비교법. 13번 무형자산 동그라미 3번 끝에 무슨 법? 수익하는 법. 14번 소음 등으로 인한 가치 하락분 원상회복비용 등을 고려해야 한다. 그거 알아두세요. 이거 시험에 잘 나오니까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죠. 네. 38번 1번이 답이고요. 자, 이제 39번은요. 우리 이제 거래사례 비교법 관련된 사정고정치인데 일단 자, 칠판 볼게요. 분모는 사례부동산이 들어가는 거고 분자는 대상부동산이 들어가잖아요. 둘 다 기준가 100을 주는 거죠. 우세하면 더하기 열세하면 빼기인데요. 자, 문제 한번 읽어보니까 사례부동산의 사정고정치를 물어봤죠. 그러면 분자는 그대로 얼마고? 100이고 요거에 대해서 반영을 해라 이거 아닌가요? 분모? 맞죠? 그렇죠. 보니까 면적이 500제곱미터인 토지가 5억 원에 거래가 됐대요. 근데 이는 인근의 표준액지에 비해서 저가로 열등하게 팔렸나 봐. 인근의 표준액지는 제곱미터당 12만 원이래. 어디 그러면 대상 토지는 제곱미터당 얼마에 팔렸나요? 5억 나누기 500 쳐보니까 얼마? 10만 원? 나 진짜 왜 이러지? 이 5,000제곱미터라고 써야 되는데 잘못 썼는데. 그래 대충 그렇게 좀 감 오지 않았나요? 그래요. 이거 5,000제곱미터. 예. 이런 자, 설마 그거 가지고 핑계 대 가지고 안 됐다 이러지 말고 우리 저번 주에 내가 저번 주에 살짝 이거 이야기하지 않았나요? 저번 주 우리 문제풀이 하면서 이런 거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바꿔서 이렇게 한다라고 살짝 이야기 안 했나? 아무튼 그래. 그럼 일단 5,000제곱미터. 그러면 제곱미터당 지금 얼마에 팔렸어요? 그 토지는 10만 원에 팔렸죠. 10만 원. 근데 인근의 토지는 12만 원인데 얘는 10만 원에 팔린 거야. 사례 토지가. 그러면 인근 토지에 비해서 제곱미터당 2만 원 저가에 팔렸습니까? 자, 그럼 2만 원 저가에 팔렸다는 것은 10만 원인데 2만 원이 저가에 팔렸다는 것은 몇 퍼센트가 저가에 팔린 거예요? 20% 저가에 팔린 거 아닌가요? 그러면 100에서 20을 빼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맞죠? 그러면 분모가 얼마냐면 80이에요. 그러면 100 나누기 80은 1.25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실제 기출문제는 어떻게 나왔었냐면 이렇게 나왔어요. 아이고 뭐야. 실제 기출문제는 뭐가 나왔냐면 인근의 표준액지는 이 토지가 제곱미터당 10만 원에 팔렸답니다. 근데 인근의 토지는 8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인근 토지보다 고가로 팔린 거예요.
고가로. 그랬을 때 사례부동산의 사정보증금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럼 볼래요? 그러면 인구 토지는 8만 원인데 8만 원 기준으로 A는 2만 원 더 비싸게 팔렸죠. 이렇게. 그럼 어디? 8만 원을 기준으로 2만 원을 더 받았다는 것은 4분의 1을 더 받았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8만 원 기준으로 2만 원 더 받았으니까 4분의 1은 0.25, 25%를 더 많이 받았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얘는 25%더 고가로 거래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디? 이런 경우라면 100 나누기 얼마 쳐야 돼? 100 나누기 125 쳐야 되지. 한번 쳐봐요. 얼마 나오는지 그러면. 100 나누기 125. 0.8이죠? 우리가 저번에 풀어봤던 문제, 요 문제 있어요. 저번에 풀어봤던 스타일이 요 문제 있고, 요 문제는 이제 제가, 그러니까 봐봐. 이 문제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또다시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와도 똑같은 방향으로 답을 요구하지는 않겠죠. 바꿔봤어, 이제.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번에는. 자, 제곱미터당 이 토지가 10만 원에 팔린 거예요. 10만 원에. 근데 주변 토지는 12만 원이야. 그럼 얘는 2만 원 더 저가로 팔린 거 아니에요. 그러면 10만 원에 팔렸는데 2만 원 저가로 팔렸대. 그러면 20%더 싸게 팔렸다 이거 아니에요, 지금. 네, 맞죠? 네, 맞죠? 그러면 얘는 20 빼니까 얼마가 된다? 예, 아까 하니까, 예. 이 분모가 80이니까, 예, 1.25가 된다, 이렇게. 답은 5번이고요. 다음 40번 문제.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자, 이제, 우리 항상 이렇게 하라고 그랬죠? 누가? 뭐를? 어디 심일 것이냐? 이게 매치가 되는지 안 되는지 항상 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어디 1번. 시군구청장 나왔죠? 시군구심 맞죠? 맨 끝에 비주거용 표준 나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개별 나와야 되겠죠? 틀렸고요. 2번. 표준지역 평가는 현장 조사 당시의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시 기준일 현재의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한다. 2번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제가 감정평가사한테 물어봤거든요. 네, 자, 보세요. 표준지 공시 기준일이 1월 1일이죠. 아, 잠깐만요. 수업은 항상 2시에 끝낼 겁니다. 2시 정도에. 그러니까 이제 혹시 그 시간 그 계획 이렇게 하실 분들은 학교로는 오전 수업 2시에 끝낼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맞춰서 좀 하세요. 예. 자, 표준지 공시가 기준일이 1월 1일이잖아요. 근데 조사평가를 그 전에 미리 한대요. 왜? 온 천지가 땅이니까.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토지, A 토지를 12월 1일 날 조사한 거야. 그때는 지목이 뭐였냐면요. 거의, 지목이 전이었어, 전. 근데 이때 평가를 했거든. 근데 이 토지는 계획되어 있는 토지야. 뭐로 계획되어 있는 토지냐면 택지 조성공사를 해가지고 1월 1일은 택지로 바뀔 토지로 계획이 되어 있는 토지야. 그러면 조사는 12월 1일 날 했죠. 그 당시에는 현황이 전이죠. 그러나 기준일은 1월 1일을 기준하기 때문에 이때 전일 때 조사했다 하더라도 가격은 전으로 보는 게 아니고 뭐로? 택지를 보고 가격을 결정해라 이겁니다. 그래서 가격 조사 당시, 현장 조사 당시 이용 상황을 기준한 게 아니고 공시 기준하는 일자, 공시 기준일 현재의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2번이 맞죠? 3번. 국장은 어쩌고 저쩌고 끝에 개별 공시니까 누가 해야 돼요? 시군구청장이 해야 되겠죠? 틀렸습니다. 다음 4번. 표준주택 가격을 공시할 때는 표준주택의 지번, 가격, 대지 면적 및 형상을 맞는데요. 이 표준주택이 언제부터 사용 승인을 받아서 이용되고 있냐 이건 중요하겠지만 건축을 언제 받았냐는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건축 받고 바로 건축할 수도 있고 나중에 할 수도 있는 거고. 다음. 지세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볼래요? 뭐가? 토지가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요. 평지가 될 수도 있고 움푹 패여서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지세 아니겠어요? 땅바닥 표면 면적. 그죠? 근데 표준지는 지세가 중요합니다. 표준지는 지세가 중요해요. 토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 되니까. 근데 표준주택은요. 지세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볼래요? 이렇게 경사도가 있는 땅이 있어요. 여기다가 주택 지으면 이렇게 틀어서 이렇게 짓습니까? 내가 몰라서 그래. 이게 아니죠. 이런 데다 주택 지으면
이렇게 폭 파묻어고 이런 거 아니지 않나? 주택 지으면 토지를 평탄화시키지 않을까요? 이렇게? 지세가 의미가 없는 거야. 다 평탄화시켰는데 무슨 놈의 지세가 있어. 그래서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딱 두 개야. 표준주택 가격 공시에는 표준주택 허가일 의미 있어 없어? 없어요. 지세는 이렇게 시켜놨다니까 다. 그러니까 그 두 놈이 다 오답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건축 허가일 지세는 포함되지 않는다 알아두시고요. 다음 5번 재산세 과세 표준액의 결정은 토지마다 다 달라요. 국공유지 사용료 산정 기준 개발 부담금 부과를 위한 개시 시점의 지가 산정은 표준이 아니고 그 토지 개별적인 가격에 때리는 겁니다. 그래서 개별 공시가를 기준한다. 그렇게. 답은 2번이 맞고요. 자, 앞으로 다시 넘어가세요. 2번 1회 때는 일단 어디다 중점을 뒀냐면 그냥 가장 이렇게 일반적인 노멀한 어떤 스탠다드한 어떤 그 틀에다 맞춰봤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막 이제 똑같은 답 4번이 막 3개가 연타로 이렇게 붙은 것도 없고 이게 좀 조율을 전체적으로 한번 했고 출제 비중도 기존에 시험에 나왔던 비중도 고려해서 어디에서 몇 문제 이렇게 반영을 했거든요. 이렇게 반영을 했고 이제 다음 주 수업할 때는 원가 방식, 비유 방식, 수익 방식 3방식 있죠. 이 감정평가에서 6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계산 문제가 2개가 나올 때도 있고 어떨 땐 4개 나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매번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정평가, 원가 방식, 비유 방식, 수익 방식은 이제 돌아가면서 시험에 나왔던 유형별로 하나씩 다 낼 거예요. 하나씩 계속 넣어주고 나머지는 여전히 이제 이렇게 그 시험에 나왔던 비중들 고려하면서 이렇게 내줄 거고요. 또 하나 이제 오늘은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번호를 일부러 그냥 10문제 단위로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2개씩 나오게끔 조합을 했는데 다음 주에는 똑같은 답이 3개가 줄줄이 나오게끔 뭐 이런 것도 하고 이렇게 건너뛰면서 하고 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뭐 그런 시도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아무튼 1번, 2번, 3번은 부동산학 총론 간단한 거였고요. 이제 수요 공급 관련돼서 이렇게 수요가 가격과 균형 거래량 변화, 그 다음에 또 이제 탄력성, 그 다음에 이렇게 계산하는 문제 이런 것도 넣었는데 다음 주에는 당연히 뭐가 들어가냐면 오늘은 대체지 보완제 그렇게 안 건드렸죠. 다음 수업 때는 당연히 A지와 가격이 10% 상승하면 B지와 가격이 A지와 가격이 10% 상승하니까 A는 수요량이 얼마가 달라지더라. 그로 인해서 B는 C는 해가지고 A, B는 대체제냐 보완제냐, A, C는 무슨 관계냐, A의 가격 탄력성이 얼마냐, 대체지 교차 탄력성이 얼마냐. 요거 관련된 문제가 지금 계속 나오잖아요. 당연히 그거 들어가겠죠. 그리고 또 하나. 다음 중 수요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아파트와 대체재 관계가 있다 그러면 아파트와 대체재 관계에 있는 대체재 가격이 상승하면 당해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냐 감소하냐? 증가한다. 보완제가 되면 어떻게 되냐? 당연히 요즘에 그것도 잘 나오죠. 그런 것도 이제 들어가면서 수요 공급을 건드릴 거고요. 12번 봐봐요. 12번. 상권의 경계 나왔죠? 다음 주엔 당연히 무슨 문제 나올까? A로 갈 확률 얼마, B로 갈 확률 얼마. 그거 나오겠죠? 당연히. 다음 10번 나왔죠? 정보 비용 현재 가치. 계산 문제 냈죠? 다음에는 뭐 낼까? 잘 모르겠죠. 뭘 몰라. 효율적 시장 이론 나오겠지. 약성 효율적 시장 무슨 정보가 반영되면서 무슨 분석을 하면 뭐가 되고 뭐 이런 거 나오잖아 그거. 투기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시장이 할당 효율적이 못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한 번은 계산 문제, 한 번은 그런 이론이 나오는 게 나와요. 그렇게. 예. 오늘 거미집이론 안 나왔나? 그럼 다음 주에 나오겠네. 예. 그리고 그래요. 아무튼 투자 이론은 이제 다음 주에는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 구하는 것도 이제 한번 낼 거고요. 예. 부동산 정책은 뭐 큰 건 없어요. 부동산 금융도 거의 나왔던 부분이 거의 이렇게 나와주는 어떤 그런 측면이 좀 있어요. 근데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내일 문제 중에 요 문제는 이제 한번 들어봐야 되니까 요약집 한번 볼게요. 요약집 좀 볼게요. 이제 계산 문제를 하나 낼 텐데, 어디를 보냐면, 저기 140페이지 한번 볼게요. 요약집.
이것이 근데 너무 다 알려주고 풀고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그냥 방향만 제시하는 거죠, 방향만. 자, 이제. 자, 일단 잘 들어보세요. 그 표 있죠, 표. 그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에 표가 있는데 보니까 대출 원금은 1억 원이에요. 연 이자율이 10%예요. 연 저당 상수가 0.1627이래. 그럼 이제 한번 해보자. 1회차 때 원리금 계산해볼까? 원리금? 원리금은 빌린 돈 곱하기 주당 상수하면 되잖아요. 1억 빌리고 0.1627 곱하니까 원리금은 1627만 원 맞죠? 네. 맞죠? 네. 그 다음에 이자는 빌린 돈 곱하기 이자율이라면 되지. 부채 잔금 곱하기 이자율이라면 되지 않나요? 그럼 1억이 그대로 부채니까 이자는 얼마인가? 1,000만 원. 원금은? 그렇지. 627만 원이 돼요. 그러면 1회차 때 최종적으로 남은 부채 잔금은 이제 얼마가 되냐면 1억 원에서 원금 갚은 만큼 부채가 줄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마가 되냐면 9,373만 원이 되는 거예요. 2회차 한 번만 더 들어볼게요. 2회차 이제 보자. 2회차. 2회차 때 원리금 얼마죠? 1,627만 원이죠. 왜냐? 얘는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원리금이 똑같아 이렇게. 그러니까 2회차 때도 1,627만 원이에요. 근데 이자는 이제 달라요. 이자는 달라요. 부채가 1회차 때는 1억 원의 부채가 있으니까 10% 1,000만 원이었지만 2회차 때는 부채가 이제 얼마야? 9,373만 원에 10%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이자는 937만 원 정도 됩니다. 이렇게. 그럼 원금은 얼마죠? 원금은 이제 1,627만 원에서 937만 원을 빼면 돼. 그러면 얼마야? 보고 읽어보지. 써놨구만. 690만 원 정도 되죠? 그렇죠? 그러면 잔금은 1회차 때 부채 잔금에서 원금 갚은 만큼 또 줄었겠죠? 요거에서 요걸 빼니까 얼마 나왔어요? 8,683만 원 납니다. 스톱. 그러면 있잖아요. 여기 봐봐. 아니야. 필기가 중요한 게 아니야. 요런만 알면 답을 금방 풀어낼 수가 있어. 그거 알려주려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원리금은 똑같은데 1회차 때는 처음에는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컸어요. 원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었어. 근데 가면 갈수록 원리금에서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지죠.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빌린 원금을 계속 상환하니까 그에 따라서 부채가 주니까 이자가 주는 거야. 대신 이자 비용 부담이 줄어들다 보니 어차피 내가 갚아야 될 원금 상환분이 점점 커지는 거죠. 근데 있잖아요. 요 3회차 때 잠깐만. 원금이 어떻게 커진지 알아요? 1회차 때 원금 계산하는 거야. 그럼 이제 점점 이게 커지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자율이 10%죠. 계산기 꺼내봐. 계산기 꺼내세요. 627만 원 곱하기, 자, 10% 이자율 10%면 1.1 해봐. 쳐봐. 미안해. 쳐. 얼마 나왔어요? 대충 한 690만 원 가까이 나왔죠? 네. 자, 스톱. 거기다가 또다시 1.1 쳐봐요. 곱해요. 그러면 대략 한 758만 원이 나올 거예요. 네. 나와요? 이렇게 커지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아직 시도되지 않았던 문제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한번 내려고요. 내놓으면 이제 멘붕이 빠지겠지. 그래서 미리 알려주는 건데 오늘 수업 안 들으신 분들은 절대 알려주지 마세요. 그래서 지금 시험에 얘는 원리금 균등 관련된 문제는 딱 한 번밖에 안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 기존에 냈던 문제는 낼 수가 없어요. 왜 못 내냐면요. 1회차 때 원리금에서 원금이 얼마냐? 너무 그러잖아. 그러니까 응용을 시킨다면 이런 식의 문제를 요구할 수도 그 가능성도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자율 10%면 최초 1회차 때 원금에다 곱하기 1.2 해서 가면 돼. 그러면 요때 원금은 아까 해봤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그냥 가면 된다는 거. 그러면 문제를 한번 다시 내볼 테니까 이거 한 번만 더 풀어보고 가자. 한 번만. 그러면 그냥 제가 풀어볼게요. 은행에서 사억 빌린다. 사억 빌린다. 예. 저당 상수가 0.12다. 이자율이 5%다라고 이렇게 그냥 한번 해보자. 그럼 1회차 때 원리금은 4억 곱하기 0.12 하니까 얼마예요? 4,800만 원이죠? 그렇죠?
이자 한번 해보자. 이자는 4억에 5%니까 얼마? 4억 곱하기 0.05. 2천만 원. 2천만 원. 그러면 원금이 얼마예요? 2,800만 원이죠? 자, 여기 3회차 때 원금이 얼마냐? 수업. 지금 1회차 때 원금이 2,800이죠? 3회차 때는 원금이 더 커져, 작아져? 커지죠? 3회차 때 원금 계산해봐. 한 3천 얼마 됩니까? 3천 얼마? 80. 10만 원? 자, 수도. 네, 그렇게 하면 돼. 근데 대신에 이것만 조심해. 항상 1회차 기준이에요. 3회차라고 해서 곱하기 3번 하면 돼, 안 돼? 2번만 해야 돼. 1회차 기준이니까 2회차는 한 번만, 3회차는 한 번 더. 그래서 항상 기준은 몇 회차다? 1회차다. 그러면 3회차는 곱하기 2번 해주면 되고 5회차는 곱하기 4번 해주면 된다는 거. 그래서 이 문제 한번 다음 주에 내볼게요. 네. 할 수 있겠죠? 네.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이제 첫 수업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적응하려면 한 일주일 정도는 이렇게 다른 과목도 다 해보면서 시간 내 문제 풀고 이제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자, 다시 한번 오답 노트 오늘부터 쓰세요. 합격하고 싶으면 써. 그런 것도 안 하면서 합격하려고 욕심 부리는 건 나쁜 사람이니까 합격하려면 오답 노트 오늘부터 작성하세요. 예, 그리고 내일부터 또 이제 또 시작되는데, 이거는 많이 맞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무조건 1차적으로 주어진 시간 내 마킹까지 다 끝내는 게 중요한 거지. 세워라 내워라 다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무조건 우리 그 50분 주죠. 근데 사실은 마킹은요, 45분까지 45분 될 때까지 마킹 싹 끝내세요. 모든 과목 다. 그래서 시간 주어진 대로 다 쓰면 안 돼. 실제 시험장에서는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안 되는 학생들이 이렇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무조건 시간 내에 다 하고 마킹까지 끝내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래요. 자, 그래요. 뭐 아무튼 다음 주에는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하면서 열심히 오답 노트 꼭 만들라고 그랬어요. 그래요. 자, 그럼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